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오래전 시인 김수영은 민심을 느낄 수 있는 시 풀에서 국민들의 강인함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이 불러온 정치 혼란 상황, 이 풀들마저 버티기 힘들게 한다라는 것들이 한국은행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보도됐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살펴보니까 늘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이 더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관련 보고서 작성한 한국은행 담당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변동이냐 고정이냐, 대출을 앞둔 분들 혹은 현재 대출을 가진 분들은 오르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리 환경을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고정, 변동 이렇게 단순한 이분법으로 대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두 번째 인터뷰에서 보내드립니다. 수요일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경제수사대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범인의 목소리 실제로 들려드리면서 금융사기 예방 정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1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게이트,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로 현재 직무 정지 상태고요. 또 최순실 씨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에 그늘을 들이운다, 이렇게 좀 모호하게만 얘기가 됐었는데요. 최근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중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정치적 혼란과 이런 격변들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경제 이야기는 항상 지금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국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험 요소와 취약점을 안다면 또 빨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작성한 한국은행의 김정성 과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과장입니다. 예, 이게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약간 주관적으로 얘기하던 부분이었거든요. 정치가 혼란스러워서 경제가 안 좋다, 이 정도로만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내수 경제에는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밝혀졌나요? 어떤 보고서입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분석한 보고서는 먼저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불확실성이 불거졌을 때, 실물 경제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은,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학계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불확실성에는 경기 변동의 불확실성이나 정책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주목한 게 특별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한번 가늠해보고,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지 과거 사례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부가적 말씀드리면, 과거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거졌던 시기, 그러니까 1990년 이후 한 6차례 정도로 6차례를 대상으로 분석해보면, 네네네. 정치적 불확실성은 주로 소비나 취약계층 고용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 이게 참 관심을 많이 끄는 이유가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의 역사적 과정에서의 인과관계를 봤더니 그렇다. 정치적 이벤트가 터지거나 불확실성이 있을 때 경제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경우가 있다. 지금 이렇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서비스 부문 얘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정치가 안 좋으면 경제가 안 좋아,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투자나 생산 소비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까? 먼저 다른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확실성이 불거진다고 해서, 특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다고 해서 경제활동이 위축이 될까, 이렇게 좀 의구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된 경로는 심리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거진다고 해서 반드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네.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주체의 어떤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런 현상이 투자, 생산, 소비 둔화 등을 야기하는 경우에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이 좀 크게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언급하신 투자나 생산 소비는 뭐 다양한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경제 주체의 어떤 심리에도 특히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파급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뭐 여러 인터뷰를 보내드리면서 경제는 심리다 늘 이런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네. 어떤 그 경제 주체들의 행위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네. 지금 고용이 사실 큰 화두지 않습니까? 당장 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의 경제보다는 고용이 뒷받침되면 좀 극복할 여지가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고민인데 관심사가 높으실 것 같아요. 봤더니 제조업 부문은 그래도 크게 영향을 안 받았는데 자영업 일용직, 임시 일용직은 큰 타격을 받았다.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뭐 고용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일단 저희가 이제 주목한 게 전체 취업자가 있고요. 네. 전체 취업자를 좀 전체 취업자라고 하면 그 개념이 약간 모호할 수가 있으니까 그 취업자를 보통 구분을 하면 임금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 뭐 임금 근로자 내에서는 뭐 임시 일용직 그다음에 승용직 이렇게 뭐 다양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 세부 구분별로 어떻게 영향이 나타나는지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영향을 받지만 회복되는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생산이나 아니면 투자도 보통 회복되는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나는데 저희가 이거를 보고서에서는 U자형 패턴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같은 경우는 U자형 패턴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크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약간 회복되는 속도도 상당히 좀 느린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취업자 수 증가율이 낮아지는 그 폭도 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임시일용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고용 쪽에서 얘기하는 약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약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거지면 실물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고 그 파급 영향이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일단 그 제조업 이거 산업별로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먼저 되게 중요한데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조업은 수출이나 뭐 대외 여건에 주로 영향을 받는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뭐 국내에서 어떤 이러한 상당히 뭐 불확실성이 불거진다고 해서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어떤 수출 여건이나 아니면 글로벌 경기가 괜찮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덜 영향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대외 부분의 영향을 뭐 제조업에 비해서 덜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덜 받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난다. 아무래도 내수 쪽이 많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이라든지 아니면 임시일용직 이런 분들의 고용 비중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산업의 영향에 따라서 고용도 이런 분들 중심으로 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취업자나 전체 산업을 봤을 때는 살짝 U자처럼 충격을 받아서 같이 하락했다가 회복하는데 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 부문은 그 회복세가 굉장히 더디고 또 충격의 폭도 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심리적인 영향과 또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진다. 지금 이렇게 함의를 보자면 결국 어려운 계층이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한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오면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런 분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경제 전반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약간 사회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직관적으로는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정치적 불확실한 사건 혹은 정치적인 이벤트가 생기기 전과 비교해서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생기기 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간은 어느 정도가 보통 소요가 됩니까? 저희가 일단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 2분기 정도까지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지속이 되다가 네. 3분기부터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소비, 투자, 뭐 생산, 그다음에 고용 각 부분별로 약간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네. 대체적으로 그런 패턴을 보였고요. 네네.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명확하게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경제학계에서 많이 하는 어떤 뭐 실증 분석이라는 툴을 좀 이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도 2분기 이후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이 크게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네. 2분기인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나서 한 1,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좀 유의하게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의 텀을 놓고 2분기까지는 충격의 여파로 추락이 있다가 3분기부터는 회복되고 또 이 역시 앞서 말씀하신 서비스업이나 또 자영업 임시일용직은 좀 조금 다른 패턴, 좀 더 충격이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소비가 궁금합니다. 어쨌든 좀 돈을 써야 이 자영업이나 임시일용직 분들도 좀 그래도 그 여파를 받아서 좀 나아질 텐데요. 네. 소비는 어떻습니까? 투자, 그러니까 크게 이제 지출, 그러니까 소비, 투자, 이런 부분, 수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민 계정에서 이제 지출 사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네네. 네. 그 지출 사이드 부분별로 보면 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민간 소비가 약간 회복되는 속도가 좀 약하긴 합니다. 약하긴 네. 한데, 투자와 마찬가지로 U자형 패턴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3분기 이후에는 좀 나타납니다. 네. 다만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서 분석한 거는 과거의 어떤 몇 가지 사례의 평균적인 패턴이 이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 과거의 어떤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어떤 불확실성의 영향력을 가늠해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패턴이 지금에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고요. 네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특히 이제 소비를 말씀하셨는데, 소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런 어떤 대응책들이 좀 있다면, 네. 좀 회복되는 모습도 좀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자연과학적 실험과 달라서 이렇게 된다라는 평균값이지 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자, 그런 점에서 그런 걸 고려해 두고 본다면 사실 지금의 국면이 다른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는 이제 지금 역사적으로 분석하셨던 것 중에서 노무현 정부 2004년 3월에 있었던 탄핵안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그때와 좀 다르게 점쳐지는 게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 즉 헌재가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여파의 길이, 시간적 좀 고통의 길이가 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지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약간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면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의 이벤트로만 놓고 보면 네. 이번에 어떤 사건이 좀 크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경제에 그만큼의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부분에서 이런 어떤 불확실성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어떤 협조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글쎄요, 그 영향은 오히려 크게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내 대외를 사실 칼로 딱 가르듯 볼 수는 없을 텐데요. 네.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 행정명령을 발동했지 않습니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금리도 그렇고요. 사실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습니다. 대내외적 상황도 사실 대외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드 배치도 그렇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거나 눈여겨봐야 할 변수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몇 번 이렇게 몇 가지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거는 어떤 지금 최근에 시장금리가 이제 오르고 있는데 이제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가계대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동안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런 가계대출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지금
대외 부분에서 특히 뭐 미국 연준에서 정책금리를 뭐 인상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주요 선진국, 특히 주요국의 어떤 통화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요국의 어떤 통화 정책이 변화한다면 글로벌 어떤 자금 흐름에도 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뭐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든지 그런 어떤 또 다른 어떤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흔들리는 배를 바로잡아도 또 전체 파도가 몰아치면 또 다른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런 면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보고서 작성하느라 애쓰셨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행 김정성 과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인터뷰에 등장한 이야기들도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 여러분의 생각 함께 더해서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커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 자영업입니다. 앞에 인터뷰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특히 경제가 힘들면 자영업자들 힘들다 이런 얘기 드렸죠. 참 슬픈 사장님들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싶은데요. 자영업하면 누구나 사장님 소리를 듣지만 사실은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수가 위축되고 대출 이자까지 오르면 이분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보고서들도 줄잡아 나오고 있습니다. 치킨집과 같은 식당은 대출 금리가 아주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 닫을 확률이 2배 높아진다고 하죠. 대출금리 1%당 그렇다고 하는데요. 중장년층들이 회사를 나와서 전 재산을 담보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영업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전엔 성실하게 가게 운영해서 집장만 하고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자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의견 많이 주시고요. 또 자영업 응원하는 이야기들 여러분의 생각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캠페인은 앞서 2개라고 안내해드렸는데요. 1개였습니다. 먼저 수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입니다. 수출 비상 이야기는 벌써 2년 가까이 나온 얘기인데요. 좀 회복할 수 있는 계기인지 첫 번째 뉴스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 자료 나왔습니다. 멋진 저택에 또 큰 집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리스에서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중도 해지할 때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 부담이 좀 줄어든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수출 입국 이런 말도 있었고요. 수출 걱정이 컸는데 좀 완화됐다, 증가세를 보인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간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1월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요. 403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 11.2% 증가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간 건데요. 우리나라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게 2013년 1월인데요. 그 이후 4년 만입니다. 3개월 연속 증가한 거는 2014년 4월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지난달에는 설 연휴가 있었던 데다가 전년보다 조업일수가 하루 부족해서 좀 불리했거든요. 그런
그런데도 수출이 늘어난 데다가 당초 예상했던 7%대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수출 물량도 5.2% 늘어서 2016년 4월 이후 최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네. 수입은 371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 18.6% 증가했는데요. 무역 수지는 3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60개월 연속 흑자 흥진을 이어갔습니다. 네, 흑자보다는 이 수출 능력이 더 반가운 얘기인데 배경은 어떻게 읽히고 있습니까? 반도체 호황 그리고 유가 상승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난달 반도체 수출을 보면 사상 최대인 64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석유화학 수출은 35억 달러로 2014년 12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삼성전자 실적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지금 이 반도체 사이클이 슈퍼 호황기거든요. 네. 스마트폰 탑재 용량 증가 그리고 메모리 단가 상승 이렇게 겹치면서 수출 실적이 대거 늘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도 유가가 오르면서 제품의 수출 단가가 올랐고 또 여기에다 생산 능력까지 확대되면서 이제 대거 수출액이 늘어난 건데요. 이 밖에도 평판 디스플레이 수출이 20.8% 늘었는데요. 이거는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수요가 늘었고 또 액정 표시 장치 패널 가격이 상승한 게 가장 컸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베트남과 동아시아 국가연합 그리고 중국, 일본, 유럽연합, 독립국가연합, 인도 이렇게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고요. 중동 수출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은 13.5% 늘어서 3년 5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수출 실적이 좋으니까 한숨은 좀 돌릴 수 있겠는데 걱정이 좀 많죠? 네, 이제 2년가량 내리막길을 걷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일단 좋기는 한데요. 아직은 낙관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고요. 네. 여기에 또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사드 배치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서도 한한령 내린 상황입니다. 중국의 성향대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점도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참 걱정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잠시 속보 하나 안내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의 순수한 뜻을 접겠다라고 하면서 방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세한 뉴스는 이어지는 YTN 뉴스에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경제 뉴스로 돌아오죠. 자동차 요즘 사업용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리스하시는 분들 많은데 중도해지할 때 수수료 부담이었거든요. 좀 줄어든다고요? 네, 이 자동차 리스는 리스 회사가 자동차를 매입을 해서 고객에게 빌려주는 식인데요. 중도 해지를 하면 구입한 신차를 중고차로 되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사가 중도 해지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성격의 수수료를 부과하는데요. 문제는 리스 계약 초기에나 리스료를 거의 다 낸 후반에나 중도 해지 수수료를 똑같이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불리하다라고 보고 이 리스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았는가에 따라서 중도 해지 수수료를 좀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여기다 또 리스를 연체할 때 부과하는 연체율도 연체 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19%에서 24% 사이에서 이제 단일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금감원은 이런 내용으로 상반기 중에 표준 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표준 단독주택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가격 공시 자료가 국토교통부에서 나왔는데요. 부천도 좀 엿볼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아파트값 가장 비싼 것 하면 이제 강남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단독주택으로 보면 용산구의 이태원로가 가장 핫한 곳으로 꼽혔습니다. 네네. 국내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10곳 중에 7곳이 이 이태원로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자료는 아파트와 연립 같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약 400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산정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기초 자료로 쓰이는 자료인데요. 최고가의 이름을 올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있는 단독주택은 대지 면적 1758제곱미터 그리고 연면적은 2861제곱미터의 철근 구조로 공시가격이 무려 143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이거는 전년 대비로 무려 20억 원 정도 오른 건데요. 전년에도 1위를 기록했던 이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자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통 고가주택
주택 시세가 공시가격의 2배 이상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집을 구입하려면 대략 한 300억 원가량은 내야 될 거라는 게 이제 부동산 업계 추산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반적으로 4.7% 올랐는데요. 금융위 직후인 2009년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8년째 오른 셈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2공항 개발 호재로 땅값 들썩이고 있는 제주도의 평균 상승률이 18.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부산은 해운대구와 동래구의 재개발 그리고 수영구 개발 사업 이런 호재로 인해서 7.78% 올랐습니다. 예. 이른바 회장님들 사시는 한남동 주택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비쌌군요.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수출 석 달째 증가, 그리고 두 자릿수 증가 이걸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단가도 오르고 물량도 늘어서 긍정적이긴 합니다.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좋긴 할 텐데요. 이번 수출 지표를 보면 그나마 신흥국으로의 수출 회복이 좀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중국까지 큰 수출 상대국을 보면 아무래도 대외 여건이 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데요. 네. 이런 수출이 조금 더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에도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돈의 값이 있죠. 바로 금리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 또 지속적으로 시중금리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가계부채가 1,300조, 꽤 무겁고 또 걱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금리, 또 부채 관리, 자산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이 좀 복잡하고 난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현재 변화하는 금리 상황,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변해갈까요? 또 이런 상황에서 내게 맞는 금리, 또 자산 관리, 부채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은행 WM 자문센터 조현수 자산관리 컨설팅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조현수 부부장입니다. 네, 부장님. 시장 금리가 조금 오름세를 보이다가 주춤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또 오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파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좀 혼란스럽거든요. 금리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의 변화 방향과 속도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 이유는 미국 금리 변화가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작년 초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금리가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네네. 지금부터 한 6개월 전인 작년 한 8월부터 미 국채 한 10년물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다가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후부터 그의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선반영되어서 금리가 급등하였습니다. 네. 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실천과 성공 여부에 따라서 금리도 움직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네네. 네, 금리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 예를 들어서 실질 GDP 성장률 등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좋아질 때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통과해서 또 인플레이션의 중간 단계인 리플레이션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어서 당분간 금리의 상승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을 보았을 때 기준금리를 성급히 올리는 것에 부담이 있는데요. 네네. 근데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향후에 축소되고 또한 만약에 미국이 급격히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향후 역전되는 이런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 큰 부담으로 이렇게 보여지므로 또 일정 부분 금리 상승에 대한 대비는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 뭐 한국은행 인터뷰도 해드렸지만 그 보고서에도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와 또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점쳐진다. 그런 상황에 맞춰서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당장 생활자분들 또 일반 국민분들께서는 이제 이자에 대한 그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이걸 놓고 지금 뭐 말이 많습니다. 변동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고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이런 상황들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금 뭐 연일 그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뭐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제가 뭐 증권 그 현재 만약에 대출을 받을 경우 제가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네. 현 시점에서 그 고정 그 변동금리의 그 차이는 네. 사실 현재로 크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그 기준금리는 다 틀리지만 그 가산되는 금리가 또 고정이냐 변동이냐 네. 향후 그 금리 그 상승 방향에 맞추어서 그 상품마다 이렇게 내놓기 때문에 네. 금리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요. 네네. 그 향후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금리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 유불리가 결정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현재 금융권에서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네. 최저금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6개월 변동 코픽스 금리가 현재는 제일 낮습니다만 네. 향후 금리가 급격히 올랐을 때는 가장 또 불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고정금리는 좀 더 지금 금리는 더 높지만 통상 그 한 5년 고정 이후에 변동되는 그 5년 고정 혼합 대출도 네. 지금은 그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또 다른 상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주택가액이 한 9억 원 이하이고 대출 금액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네네. 그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금리 고정형 적격 대출도 현재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네. 자, 지금 뭐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개인의 어떤 상황 또 이 대출의 거치 기간을 놓고 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뭐 고정이었던 분들이 변동으로 갈아타고 또 변동이었던 분들이 고정으로 다시 갈아타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쉬운 문제는 아닌데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거기 앞서서 이제 제가 뭐 한번 전체적인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일단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보통 한 3년 정도 기간에 상환할 수 있다면 일단 금리가 6개월 변동금리로 이렇게 신청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5년에서 한 7년 정도이면 그 5년 고정 혼합 대출로 그 장기간 유지된다면 금리 또한 그 금리 고정형 적격 대출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앞서 말한 자산 기준도 있다면. 네네. 네, 금리의 방향과 속도를 고려하고 개인적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 후에 선택하는 것이 일단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네네. 예, 방금 그 질문하신 그 내용에 일단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면, 네. 일단 그 본인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고 또 중도 상환 수수료 등 각종 비용 등과 네. 또 과도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상환 그 부담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등을 고려해서 금리적인 것과 그 심리적 요인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이게 참 단순하게 지금 많은 시중에서 이렇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 보면 뭐 변동 가야 돼. 아니야, 고정 가야 돼라고 했지만 지금 이 조현수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지금 받고 있는 압박, 그다음에 뭐 돈의 용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낫겠네요. 네네. 네. 한 번 더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좀 다양한 또 이 옵션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고정이면 고정, 변동이면 변동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까 좀 선택지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사실 돈들이 뭐 갈 곳을 못 찾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저금리 기조에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서 그런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빚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자산을 그냥 요구불 예금에 넣어두시는 분들도 있고 좀 어렵습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 어느 때보다 좀 복잡한 시기인데 좀 몇 가지 도움되는 원칙들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요구불 예금에 뭐 그에게 자금을 이렇게 두고 계신 분이라면 아직까지 결정을 잘 못했을 네네. 것 같은데요. 뭐 잠깐 맡기더라도 수시 출식이 가능하면서 그나마 그 요구불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 MMF 등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은행의 그 단기 뭐 1개월, 2개월, 3개월 해정식 정기예금도 있습니다. 아, 네. 이런 부분도 그 요구불보다는 뭐 한 5배에서 6배 정도 이자율을 주니까 네. 그런 부분 활용하시는 것 이렇게 권유해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투자에 있어서는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 일단 원칙을 좀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절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절세. 네. 네네. 그 두 번째는 이제 과거와 같이 그냥 예금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리스크를 고려하면서 투자 상품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점점 우리나라 좀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 국내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해외 선진국이라든지 뭐 향후 좀 이렇게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로 자산 배분을 좀 해주시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대출이 많은 경우라면 네. 그 높은 금리의 대출부터 이제 상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네. 그 이자 부담도 축소되고 또 심리적 안정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그 뭐 성진하였거나 뭐 연소득 증가 등 그 여건이 개선되었을 때 특히 이제 신용대출인 경우 금리 인하권 등을 통해서 금리 인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금리 상승기에 그 부동산 그 자산의 투자는 대체적으로 그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더 입지와 수익성이 좋은 그런 물건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 금리 상승기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주의점, 뭐, 당연히 비용 증가 때문에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한 번 더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집장만 하시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주택담보대출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좀 그리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좀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요. 네. 특히 그 2017년, 2018년 그 입주 물량이 많이 그 집중되어 있어서 네. 예, 투자에 대한 그 유의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또한 또 금리가 그 상승하는 시점인 만큼 구매하려는 그 지역에 대한 선택이 향후 그 본인 자산 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 본인의 그 자금 여력을 고려해서 신중한 그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불확실성이 많을 때는 자금 여력, 여러 가지 출구 전략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은행 WM 자문센터 조현수 자산관리 컨설팅 팀장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경제수사대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위험한 범죄 상황들 또 피해 예방법들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실제 범인 목소리 준비하면서 또 중요한 정보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가영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금융감독원이 최근에도 수차례 신고된 동일한 사기범, 즉, 뭐, 이 목소리만 자주 등장하는데, 그래서 바로 이 목소리라는 타이틀을 들고, 목소리 제보를 받아서 또 분석한 다음에 공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5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첨단 과학수사기법인 성문분석을 활용해서 사기범 목소리 DB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까지 DB에 약 700개의 목소리를 축적했습니다. 또한 DB를 비교 분석해서 수차례 신고된 총 9명의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를 작년에 바로 이 목소리라는 명칭으로 공개했었는데요. 네. 올해도 추가로 5명의 목소리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이 목소리는 계속 여러 번 신고가 된 쉽게 말하면 상습범의 목소리다 이런 건데요. 자, 바로 이 목소리 예전에는 근원 목소리라는 걸 또 해서 범인의 범행 목소리를 들려줬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근원 목소리는 사기범의 목소리 중에서 신변종 수법 등 피해 예방 홍보 효과가 높은 것을 선별해서 단순히 그대로 공개하는 수준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어적 측면에서의 대책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는데요. 네네.
반면에 바로 이 목소리는 국민들을 적극적인 제보와 감시 활동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사기범을 실질적으로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세적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네, 어떤 종류의 사기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첫 번째 버전 근원 목소리였다면 지금은 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구체적인 실제 이 목소리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는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약 3분 정도 분량인데요. 바로 이 목소리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경우 피해자 입장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유일하게 직무자료 채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본인 지금 현재 직장이시죠? 네. 그럼 메모지랑 펜 좀 챙겨주시고요. 네. 녹취 과정의 주의사항은 본인 목소리만 뚜렷하게 개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기타 소음이든지 뭐 제3자의 목소리 이렇게 개입이 되면 안 되니까 메모지랑 펜 좀 챙겨주시고 네. 네, 잠시만 조용한 곳에서 전화 좀 받아주겠어요? 네. 네, 이동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이동했는데요. 이동되셨고 네. 일단 제 소속 성함, 사건 번호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재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 지금 불러드려도 될까요? 네. 예, 서울중앙지검 네. 최첨단할 때 첨단 네. 범죄수사부 네. 1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네. 김진호 수사관이고요. 자, 이 목소리 저희가 캠페인을 통해서도 또 YTN 라디오에서도 여러 번 들려드렸는데요. 서울지검 첨단 범죄수사부. 이 목소리 들으면 이제 좀 알만한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전형적인 수법이죠?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인 검찰 사칭형 보이스피싱인데요.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은 주로 남성으로 고압적인 목소리 톤을 사용해서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한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기는 고압적인 위협에 약한 20, 30대 여성을 노리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 젊은 여성분들이 이러한 목소리에 심적으로 쉽게 위축돼서 사기범에게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두 번째 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래종합금융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자금 있으시다고 하셔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있어요. 네, 필요하신 금액이 얼마까지 필요하신 거죠? 얼마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객 원하시는 금액이 한 달에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신 건가요? 한 1,000만 원 정도요. 사람 일적에 얼마 쓰고 계십니까? 러시안 캐시에 저 500만 원 쓰고 있어요. 이 현재까지 연체는 없으시죠? 네. 네. 직장 근무하고 계십니까? 네? 직장 근무하고 계십니까? 네,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요. 네, 이 목소리도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이게 한 달에 지금 500만 원이요. 아주 자주 신고된 범인의 목소리인데요. 대출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직장 있으십니까? 흔히 만나본 대출 빙자형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방금 들려드린 목소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미래종합금융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었는데요. 사기범들은 실제 금융회사 직원 목소리처럼 안정적이고 차분한 목소리 톤을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 목소리만 들어서는 실제 금융회사 직원 목소리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대출 사기는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정부 지원 자금으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하거나 편법을 이용해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례가 많고요. 생계유지 등 급전이 필요한 40, 50대 장년층이 주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이 목소리, 지금 이 상습범들의 목소리, 실제 범인 목소리 들려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본인과 연루된 명의도용 안건으로 몇 가지 확인차 연락드렸고요. 본인 혹시 김영철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전혀 모르시는 분이시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금융범죄 사기단들을 검거를 했습니다. 네. 검거하는 현장에서 대량의 신용카드와 대포통장이 압수가 됐고요. 중요한 거는 본인 명의로 만들어진 농협은행 그리고 하나은행 이 두 개의 통장이 발견된 시점입니다. 네. 본인 혹시 이 통장 개설에 대해서 지금 아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전혀 모르시고 계시고요. 네. 본인 저희 쪽에서는 지금 본인의 김영철 일당들하고 연루가 되어 있으신 분인지 명의 도용을 당하신 피해자분이신지 이거를 좀 가능코자 몇 가지 질문 좀 드릴 건데요. 네, 이 금융 사기를 일삼는 범죄자들이 금융 범죄 현장을 덮쳤다라고 정말 태연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농협 통장을 발견했다. 이거 전형적인 수법 같은데요.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보이스피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구인데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금융범죄 사기범을 검거 중에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대포통장의 하나가 본인의 것으로 확인되어 본 사건과 관련하여 확인차 연락을 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네.
금융거래 조회를 해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피해 입증은 되었으나 현재 명의도용이 되어 있으니 모든 계좌의 돈을 국가 안전계좌로 이체시켜야 한다는 등 급박한 상황을 연출해서 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가장 좋은 대처 방안은 어떤 건가요? 보이스피싱 전화는 계속 대화를 하면 상대방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바로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전화를 바로 끊으시고요. 혹시라도 신고하시면 또 함께 범인도 검거할 수 있고 포상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가영 변호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사연 주고 함께 나눠주신 많은 분들 응원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7270님께 커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또 속보 잠시 전해드렸는데 이어지는 뉴스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속보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 힘되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